분자생물학 첫 주차 일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 이번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센트럴 도그마 기억나요? 센트럴 도그마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RNA는 mRNA가 되겠죠. mRNA. 그래서 DNA가 RNA를 만드는 과정 뭐라고 했죠? 트랜스크립션. 그리고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DNA가 자기 복제되는 과정 뭐라고요? 레플리케이션. 그래서 분자생물학 1에서는 유캐리어트는 아니고 프로캐리어트의 DNA 레플리케이션,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DNA가 유전물질, 유전자라는 것을 규명하게 된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었죠. 혹시 제 핸드아웃 다 프린아웃 하셨죠? 예, 그러면 핸드아웃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첫 장의 제목이 Molecular Nature of Gene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Early work which identified DNA as the primary agent of genetic material. 무슨 얘기냐면 genetic material, 유전자, 유전물질로서 DNA가 유전물질로 밝혀지게 된 초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제 유전자, 유전물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이후에 한동안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과 유사한 그런 발견들이 시작되면서 무언가 유전자, 유전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전물질,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보면 거기 보시면 many people thought that protein must be the genetic material. 단백질이 유전물질, genetic material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DNA는 뉴클레오타이드, GATC 이렇게 되어 있고 긴 가닥으로 하나로만 딱 되어 있으니까 물론 하나는 아니죠, 유캐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모리큘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이 어떻게 유전물질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졌고, 그런데 보시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내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DNA나 RNA나 단백질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좀 더 복잡한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900년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1928년 그 그리피스의 형질전환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규명한 그런 실험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피스가 한 실험은 직접적으로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는 전혀 못해요. 그리피스가 한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을 재미있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옛날에는 한여름쯤 되면 TV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무서운 드라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귀신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종종 방송을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종종도 아니고 매주마다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신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귀신 나오는 옛날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그 드라마의 배경은 꽤 오래 전이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신분 사회였으니까 어떤 마님이 있고 어떤 그 대감님이 있고 그리고 거기 그 집에서 부리는 여러 종들이 있죠. 어느 시골에 대감님과 또 마님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빌잖아요. 예전에 보면 뭐 산신령에게 빌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무슨 점을 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묻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도 용하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점집일 텐데 뭐 하여튼 용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가졌는데 예쁜 딸을 낳죠. 예쁜 딸을 낳아서 예쁜 딸이 그 대감 집에서 자라니까 이제 당연히 몸종이 있을 것이고 그 몸종하고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엄연히 이제 신분은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감 집은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그 어렵게 가진 딸이 아프게 돼요. 당연히 이유는 모르죠. 그리고 몸져 눕게 되고 시름시름 앓고 이제 거의 눈도 못 뜨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 대감 혹은 마님이 어딜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그 아이를 낳게 해준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유도 없이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지금 몸져 누워 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점쟁이라고 합시다.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너희 집에는 그 아이와 함께 자라온 몸종이 있을 것이다. 몸종이 당연히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그 몸종을 죽여서 그 몸종의 간을 빼서 그 간을 그 아이에게 먹여라. 그러면 너희 집 딸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대감과 또 마님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지만 또 서슴지 않고 그 아이를 죽여요. 그 아이를 죽이고 간을 빼서 제가 지금 저녁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아이를 죽이게 되고 그 아이의 간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딸에게 먹여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씻은 듯이 그 아이가 낫게 돼요. 갑자기 이제 그 아이를 돌보던 뭐 유모 같은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님을 찾아와서 지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님과 대감님이 빨리 황급히 가서 그 아이가 눈 뜨는 장면을 보겠죠. 그 아이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고 주변에서 혹은 대감과 마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아이가 완전히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살포시 뜨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입으로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는 잠에서 그 병이 나오면서 잠에서 깨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마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게 여기 보시면 1928년 그리피스가 한 성질 전환 실험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나중에 되새겨 보시고 언제 이 그리피스에 대한 실험을 한번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제가 방금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도록 하세요. 그리피스가 한 실험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다이플코커스 뉴모니아, 뉴모코커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는 리틀 박테리아, 아주 작은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when injected into mice, 그러니까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 will cause pneumonia, 뉴모니아라는 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and death in the mouse, 마우스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페렴 쌍구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는 어쨌든 마우스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 쥐를 죽게 만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contains capsular polysaccharide on its surface, 그러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한번 보시면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고 겉이 굉장히 스무스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쫙 일렬로 잘 정렬되어 있으니까 작은 타원형 같이 그렇게 생겨 있죠. 이게 와일드 타입의 뉴모코커스 페렴 쌍구균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를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 쥐가 죽어요. 그런데 러프한 모양의, 그러니까 뮤턴트 타입을 볼까요? 뮤턴트 타입을 보시면 얘는 거기 보시면 they are virul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쥐에다 주사를 해도 쥐가 죽지 않아요. 쥐가 죽지 않고 얘는 캡슐 단백질에 좀 문제가 있어요. 껍데기 단백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껍데기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니까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와일드 타입은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스무스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쥐에다 찌르면 쥐가 죽고요. 뮤턴트 타입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쥐에다 찔러도 죽지 않아요. 그 결과, 실험 결과가 그 저 아래쪽에 보시면 The Experiments라고 되어 있어요. Control, Wild Type, Smooth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마우스 플러스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에다 주사를 하면 마우스가 죽는다라고 되어 있고 뮤턴트는 마우스에 주사해도 마우스가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eat Treated Wild Type, Wild Type 이 박테리아를 열 처리를 해서 마우스에 주사를 하면 마우스가 살아요. 마우스가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 마우스, 아니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와 그리고 뮤턴트를 섞어줘요. 섞어서 마우스에다가 주사를 해요. 마우스에다 주사를 하면 사실은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 마우스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해도 마우스가 살고 뮤턴트의 경우 껍데기가 흐물흐물한 그런 아이의 경우도 마우스에 주사하면 마우스가 사는데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마우스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In this case, when the bacteria were recovered from the cold, lifeless mouse, they were smooth, virulent pneumococcus.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를 섞어서 마우스에 주사를 해요. 그러면 마우스가 죽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 여기서 마우스를 죽게 만든 아이가 누군지 다시 박테리아를 뽑아보니까 와일드타입 마우스가 나왔다는 와일드타입 마우스.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뭐 싸늘하게 죽어있는 마우스로부터 박테리아를 분리하니까 그 박테리아는 스무스 비룰런트 와일드타입 박테리아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열 처리를 한 와일드타입과 뮤턴트를 섞어 주었을 때, 섞어서 마이스에 주사를 하면 결론은 뭐냐면 뮤턴트 박테리아가 열 처리를 한 스무스 와일드타입 박테리아의 DNA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DNA의 일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DNA 일부분은 뭐냐면 껍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를 받아들이면 아까 제대로 말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뮤턴트 타입의 박테리아가 마우스에 가서 마우스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의 그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파괴돼요. 그런데 이 뮤턴트 박테리아가 와일드타입 열 처리를 한 박테리아로부터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DNA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누가 되냐면 더 이상 뮤턴트가 아닌 와일드타입 박테리아가 바뀌게 되고, 이 와일드타입 박테리아가 마이스를 죽게 하고 결국에 죽은 마우스로부터 나오는 것은 와일드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얘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전설의 고향 얘기로 보면 누가 뮤턴트예요? 누가 뮤턴트냐면 결함이 있는 그 마님과 대감의 딸이죠. 그 아이는 뮤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거고, 그런데 그 마님의 그 아이를 돌보던 그 몸종을 죽여서 몸종의 그 간으로부터 이 아이가 결함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DNA가 받아들여지게 된, 이거 진짜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누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몸종이 된 거죠. 몸종. 오케이? 그래서 이 실험은 뮤턴트 타입의 박테리아가 외부로부터 DNA를 받아들여서 와일드 타입처럼 형질 전환되었다 라고 해서 그리피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이라고 얘기해요. 형질 전환 실험. 물론 이 실험에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에 대한 실험적 증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DNA와 상관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 그리피스의 실험은 아직까지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힌 실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실험부터 그러면은 무언가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당연히 뮤턴트 타입의 박테리아가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와일드 타입으로 전환이 된 건데, 뭘 받아들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The overall conclusion from this experiment, 이 실험의 전체적인 결과는 뭐냐면 There was a transforming agent in the heat-treated type 1 bacteria.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에 뭔가 이 뮤턴트를 와일드 타입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전혀 다른 캐릭터, 전혀 다른 피노타입을 나타나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개체에 있어서 그 개체의 중요한 피노타입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도 이 트랜스포밍 에이전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전 물질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1944년에 에이브리라는 사람이 이제는 좀 더 이 유전 물질이 DNA 혹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자꾸 여기를 잡으니까 소리가 나네요.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DNA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944년 에이브리의 실험 백그라운드 The experiment of 그리피스의 실험은 could not taken further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었어요. Until methods were developed to separate and purify DNA and protein cellular componen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피스의 실험이고, 그러면 그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혹은 여기서 말하는 DNA인지 RNA인지 단백질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실험적으로 DNA만을 분리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DNA인지 단백질인지 그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앞에 실험으로 돌아가서 뮤턴트 타입의 박테리아에다가 열 처리를 한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의 DNA만 뽑아서 섞어주는 거예요. DNA만 뽑아서 섞어줘서 걔를 마우스에 주사했을 때 죽느냐 마느냐. 만약에 죽는다면 그 DNA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단백질만을 따로 분리해서 거기다가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면 단백질이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944년 전까지는 DNA만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혹은 단백질만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실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못하고 있다가 1944년 에이브리가 이런 실험을 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어요. 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The Experiment라고 되어 있고 검은색 동그라미 있죠. 와일드 타입 와일드 타입의 와일드 타입의 박테리아로부터 여기 보시면 extract the DNA component, DNA를 뽑아요. DNA를 뽑아서 그 DNA를 누구랑 섞어줘요? 뮤턴트 타입이랑 섞어준 다음에 마우스에다가 주사를 해요. 그렇죠? 방금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마우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실험에서 하는 얘기는, 이 실험의 결과는 지금이라면 DNA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가 1944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전물질, 유전자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유전자는 아마도 DNA는 아니야, 단백질일 거야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로 보면 DNA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혹은 그 개체의 이 박테리아의 형질, 피노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네가 지금 DNA를 와일드 타입에서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로부터 DNA를 뽑아서 뮤턴트랑 섞어줘서 마우스가 죽었다. 그러니까 DNA가 뮤턴트 박테리아를 와일드 타입 박테리아로 형질 전환시켜주는데 중요한 모리큘일 거다라고 네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네가 뽑은 DNA는 순수한 DNA가 아니야. 거기 DNA에는 단백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단백질이 남아있는 그 단백질이 아마도 형질 전환에 중요한
트랜스포밍 에이전트야 라고 사람들이 반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Y타입 박테리아로부터 DNA를 뽑았는데 그것을 뮤턴트 박테리아랑 섞어주고 마우스가 죽는지 실험했어요. 근데 내 뽑은 DNA에 DNA 말고 단백질이 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험하면 되겠어요? 내가 뽑은 DNA Y타입으로부터 DNA를 뽑았고요. 여기에다가 뮤턴트 박테리아를 얘네들을 모아서 쥐에다가 마우스에다가 주사를 하니까 얘가 죽었다. 근데 이 DNA에 사람들이 너는 DNA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단백질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얘를 형질 전환시켜서 죽였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반박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뽑은 게 그래 완벽하진 않을 거야. 여기에 단백질도 있고 DNA도 있을 수 있어. 순수하게 DNA를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은 뭐예요? 내가 뽑은 DNA라고 하는 곳에 단백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단백질을 마작도 없애는 실험을 해줄게. 어떻게 해요? 단백질은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고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단백질을 기능을 잃게 하려면 프로티에이즈라고 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막 조각내는 그런 엔자임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여기에 보시면 프로티에이즈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트립신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 페이지에 쭉 아래로 내려가면 검은색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죠. 여기에 타입 1 DNA라고 되어 있고, 타입 1 DNA는 Y타입부터 DNA를 뽑았다는 것이고요. 그 검은색 동그라미 중에 아래쪽을 보시면 그 타입 1 DNA를 사람들이 단백질이 섞여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다가 프로티에이즈, 단백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깰 수 있는 트립신이라는 프로티에이즈를 처리해요. 그래서 프로틴 다 없애고 나서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뮤턴트 박테리아랑 같이 섞어서 마우스에 주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우스가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똑같이 그 위에 보시면 내가 DNA를 뽑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는 DNA랑 단백질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또 DNA를 조각낼 수 있는 DNase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그래서 DNA를 제거할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단백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뮤턴트 박테리아랑 같이 섞어서 마우스에 주사하니까 마우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그리피스가 했던 실험 중에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물질, 지네틱 머티리얼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정 개체의 형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DNA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이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최근대적인 실험 방법으로 한 최초의 실험이에요. 최초의 실험. 그런데 아무래도 좀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지네틱 머티리얼, 유전자를 찾았다기보다는 어떤 박테리아의 형질을 전환시켜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유전자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DNA다라는 것을 현대적인 실험, 모리큘러 바이오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최초로 규명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노벨상을 받을 법도 한데 노벨상을 받지는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유전물질,
유전자라는 것은 단백질일 리가 아니 DNA일 리가 없어. DNA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훨씬 많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실험을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그 반박을 그러니까 그 논쟁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실험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1944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1955년에 돌아가세요. 1955년이 어느 때쯤이냐면 지금 1944년이에요. 1944년. 그리고 왓슨 크릭이 1953년에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해요. 그리고 왓슨 크릭이 노벨상을 받는 게 언제냐면 53년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고 62년, 9년 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쯤이면 이제 DNA가 확실히 50년대 초반만 해도 5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 DNA가 유전 물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DNA가 유전 물질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DNA가 어떻게 셀 내에서 세포 내에서 생겼는지 그러니까 GATC 뭐 이런 걸로 생긴 건 아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NA가 유전 물질이려면 유전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성질 유전 물질이라면 꼭 가져야 되는 성질 뭐가 있을까요? 유전 물질이라면 가져야 되는 성질 아까가 아니라 여기 써 있었죠. 유전 물질이면 자기가 이 물질을 후대에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걸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있는 걸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복제를 해야 돼요.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유전 물질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데 후대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와 똑같은 카피를 만들어서 전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물질은 자기와 똑같은 카피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 왓슨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게 왓슨 크릭이 규명한 내용이에요. 뭐 물론 G는 뭐랑 결합하죠? C랑 결합하고 A는 T랑 결합하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건데 이게 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일이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DNA 어떻게 그려요? DNA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지만 뭐 DNA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중나선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 라이트 핸디드 이렇게 DNA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꺾여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DNA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왓슨 크릭 페이퍼 굉장히 짧아요. 2페이지인가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여기 G가 C랑 결합하고요. A는 T랑 결합하고 G는 또 C랑 결합하고 C는 또 G랑 결합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더블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노벨상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1953년에 왓슨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할 때 이 당시에는 유전 물질이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왓슨 크릭이 이 구조를 규명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본 과학자들은 DN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유전 물질일 수밖에 없구나. 유전 물질은 역시 이렇게 생겨야 해.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G는 C랑 결합하고 A는 T랑 결합하고, 그러니까 한쪽만 있어도 반대쪽을 만들 수 있어요. 한쪽만 있어도 반대쪽을, G는 언제나 C랑 결합하고 A는 언제나 T랑 결합하니까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서로 있다가 이게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나눠져도 이 한쪽 스트랜드로 나머지 스트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한쪽 스트랜드로 또 다른 스트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 DNA 왓슨 크릭의 업적은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규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자기 복제가 가능하구나. 어떻게 자기 레플리케이션 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규명해야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구조이구나. 그것을 밝힌 게 왓슨 크릭의 업적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왓슨 크릭이 그 구조를 밝히고 53년에 밝히고 62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에이브리라는 분은 1944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55년도에 돌아가세요. 노벨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험만으로는 아직까지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실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애석하게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DNA가 유전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밝힌 분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믿게 만든 왓슨 크릭은 유전 물질이 DNA일 거야 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난 다음에 그 DNA의 구조를 밝혀서 이러니까 레플리케이션, 자기 복제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어떻게 보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명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헐시 앤 체이스 1952년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도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헐시 앤 체이스의 실험 3페이지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아까 얘기한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DNA다 라는 실험을 그리피스와 에이브리 이 두 분의 실험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진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한 헐시 앤 체이스의 실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방학 때 쉬다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좀 말이 좀 꼬이는 부분들이 있네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수업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